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용산 인적 개편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한동훈 대표의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전해주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작심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개된 뒤 침묵 속에 고심을 거듭하던 한 대표가 나흘 만에 공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 대표는 우선 집권여당 대표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네, 한 대표는 이어 오랫동안 법을 다룬 삶을 살았지만 법이 앞장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을 요청하며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며 정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히 요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주말 장외 집회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헌정 중단을 선언하는 거라고 비판하며 나라를 망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오늘 작심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 평가가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이런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일부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깊이 성찰한다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친윤석열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보수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아무리 강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가 하나 터지면 모든 게 무산된다며 바뀌지 않으면 모두 공멸하기에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하는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한 대표의 작심 발언에 반발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친윤계 한 재선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사사건건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할 말이 있으면 미리 대통령실과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가 이미 하던 얘기를 한 것 같고 대통령실도 이미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겠냐며 한 대표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은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답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먼저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시장이란 걸 전 세계에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해 우량주가 순식간에 불량주가 되거나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이런 점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주주 충실 의무를 개정하는 상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놓은 직후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게 아닌가 자평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해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명준 기자,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정권이 있어요. 오늘 조사는 김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나서 두 번째 조사인데요. 어제는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엔 참고인이었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앞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명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건데 김 전 의원이 이런 의혹을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달 중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도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양쪽 도로에 전차 차단을 위한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온 모습을 우리 군이 공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북한이 폭파한 도로에 흙더미를 설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관련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폭파한 도로 위에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선 흙더미의 높이는 5m, 경의선은 11m로 관측됐습니다. 이 흙더미 뒤쪽으로 양쪽 모두 50m 안팎 정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 동해선 흙더미 앞에는 160m에 이르는 전차 차단용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구축했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높이는 5m, 폭은 10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의선 흙더미 앞에도 구덩이를 만들었는데요. 좌우 흙더미 길이는 120m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경의선 흙더미 위에는 인공길을 걸어 적대적 두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순 북한이 두 도로를 폭파한 이후 매일 300명에서 400명의 인원이 동원돼 관련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폭파에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관련 구조물을 견고하게 구축했다기보다는 보여주기식 공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허물거나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죠. 피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는데요. 피의자는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직 군 장교였고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근무원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피의자가 현직 영관급 장교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팀이 검거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30대 후반이었고 체포 당시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방부 산하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대로 전근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어젯밤 A씨를 강원경찰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33살 여성으로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최근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이지만 범행 당시에는 B씨는 군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A씨와 B씨는 이 전근과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지난달 25일 금요일 오후 3시쯤 군부대 내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차량에 숨겼는데요. 이어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철거가 예정된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토요일인 지난달 26일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으로 이동해 북한강 인근 하천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수사가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 최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갈등의 이유에 대해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 입장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의자 A씨가 전근이 예정돼 있었고 숨진 B씨 역시 근무 계약 만료가 예정된 만큼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지문 감식과 함께 DNA 감정을 벌여서 피해자를 빠르게 특정했는데요. 이후 전화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많았던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검거 상황까지 모습 경찰 브리핑 내용 좀 보시죠. 피해자 신원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선정을 했고 용의자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제 19시 12분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잔혹한 군인 범죄인데요. 수사를 민간 경찰이 맡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초기 화천경찰서가 담당했던 수사는 현재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군인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사실 피의자 압송 이후에도 숨진 B씨의 신분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B씨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건 당시엔 군무원이었습니다. 만약 민간인이라면 군사경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었던 만큼 이 개정된 군형법에 의해서 민간경찰이 맡게 됩니다. 국방부도 오늘 오전 경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야간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오후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입니다. 또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만약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시신 수습은 마무리한 상태인가요? 네, 경찰은 이틀 전 주민신고로 처음 시신 일부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 일부를 더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신 수습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북한강 일대에서 잠수사와 드론, 수색견을 동원해서 아침부터 정밀 수색을 벌였는데요.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시신 전부를 인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A씨가 훼손한 시신을 유기할 당시에 비닐봉지와 함께 하천 주변에 있던 돌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재난안전구조대와 경찰 수중과학수사대를 투입해 다행히 하류댐으로 유실되지 않고 시신 전부를 인양했고 앞으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만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범행 동기나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했다며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도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이혼 소송 중인 의붓 어머니와 연락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규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 어머니 B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들인 A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들이 지난 11월에 아버지 시신을 은닉할 도구를 구매한 걸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 1일 발견됐을 당시 비닐에 쌓인 채로 냉동고 안에 있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해당 봉투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버지 시신 부검 결과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같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동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 아버지의 행적 등을 통해 사망 시점을 지난해 9월로 추정해 왔는데요. A씨가 비닐봉투를 구매한 시점과 향후 나올 부검 세부 결과 등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과 A씨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이번 주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영하권 체감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연 기자,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16.5도였던 서울 기온이 내일은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파주와 철원 기온도 내일 아침 2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감온도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히 이른 겨울 추위는 점차 강해져 절기 입동이 있는 목요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은 모레 4도, 입동인 목요일 아침에는 2도까지 떨어지면서 당분간 초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산간 도로에서는 안개나 서리로 인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 이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대국민 사과와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한번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압박한 거예요? 네네. 네. 실제로 뭐 이전과 좀 다른 건 두 가지 요구죠. 하나는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그 진솔한 사과를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많이 했지 대통령 사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또 당 대표가 그렇네요. 그 이제 압박으로 이제 그 우리가 또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얘기했지만 전면적 개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아마 핵심은 지금 뭐 국무총리를 바꾸겠다고 총선 끝나고 나서 했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뭐 대활동 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 감찰관 문제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차피 뭐 10일이 되면은 딱 임기 반환점을 맞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와 또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정체 우리가 겉과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당대표에 나올 때 최상병 특검 문제도 새로운 제3자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 갈등이 계속 정체되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했고 이번제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네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단 하나도 좀 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뭐 기준으로 보면은 이 10%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0% 안으로 떨어졌죠. 19%.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 더 심각한 거는 이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TK 주사.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TK 지역에서는요 전국이 19%인데 18%예요. 전국보다 낮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대통령실도 이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뭐한 가시적인 조치가 저는 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합니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김영진 교수 내다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극히 당연하고 당위적인 거죠. 변해야 된다는 게. 변해야 되는 것은 이미 임기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저하고 이제 김영주 교수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여소야대 또 지지율이 낮은 또 대통령이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또는 폭망이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절박한 위기의식 하에 구체적인 안을 오늘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상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민한 모습을 지난 주말이나 오늘까지 포함하면 찾을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결자 해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난망한 상황,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TK 예. 지지율일 거예요. TK 지지율이 한국 갤럽 결과로 18%가 나왔는데 네. 우리 YTN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 18%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15%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국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동한 거에 대해서도 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것은 기민한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에. 자, 여론조사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보여주세요. 아예 보여주시고요. 윤 대통령 그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전체는 19%고 그 대구 지역이 18%로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보여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1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은 한동훈 대표가 절박하게 구체적인 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이 위기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얼마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지역별로도 보고 계시지만 대구 경북에서 18%,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2%. 지역별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던 서울 지역은 고작 22%밖에 안 됩니다. 예. 인천 경기가 16%면요. 지방선거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예, 이 상태로라면. 예. 거기다가 갤럽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대통령 지지로 남아있었던 곳이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예.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걸 보면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대통령실에서 매우 기민하게 예. 마치 고란, 고려, 철갑기병처럼 매우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조금 전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의 간담회도 있었어요. 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 김성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내와 용산과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뭐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저희가 지금 초대선 의원들과 또 4선 이상들의 의원들에 대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가지고 당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좀 모아졌습니다.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4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3대 요구도 사실상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4대 요구는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고 쇄신 개각까지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것을 발표할 것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할 때와의 차이점은 예. 대통령과 명태균의 예. 이 녹음 파일이 부분? 공개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어쨌든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전혀 공직자랑이 아니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은 뭐 3선 중진들도 있지만은 지금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 발표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하고 대통령실 결정이지. 일단 전면적 나름대로 쇄신도 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분열보다는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뭐 고문단도 있거든요. 예. 그 정의화 전 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했고 예. 지금도 뭐 삼선 의원 중진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 결국 뭐냐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중을 대통령의 잘못이 더 많으냐 한동훈 그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꼬를 트야 되는데 예. 그걸 트기 위해서는 뭐 가장 뭐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도저히 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비공개로 못 만나죠? 예. 그거 만나서 정말 깊숙하게 뭐 예를 들어 좋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대외 활동 나름대로 중단하고 예. 그리고 개편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예. 이렇게 하면 마치 대통령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때 한동훈 대표가 왜 나흘 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해줘야지 대응을 할 텐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아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상황을 절박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집착하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야권이 예. 자신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고 예.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해법을 내는 거를 보다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월 15일,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예.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그때 접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자꾸만 초래되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당 중진이든 아니면은 뭐 시도 당협단체 협의에서도 예. 그렇게 하면 늦다. 지금 이 시점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고 예. 정치적으로 푼다면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일 날 네. 임기 딱 전환점, 반환점을 맞는 그 시점에 예.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이 메시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좀 그렇군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죽은 카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야당이 지금 특검부터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실제로 당의 분열만 지금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받거나 예. 또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겠다. 이러면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기초적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은 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또 제2부속실은 설치하겠다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미리 해두자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도 안 해놓고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네. 여론은 더 달아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적어도 명분이라도 내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은 갖추자는 의미일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함께 총력 대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작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네. 또 다른 25일에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민주당 내부의 조직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고 예. 하나만 덧붙이면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서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잘하면 더 큰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예. 더 큰 위협이 민주당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협력해서 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경쟁력을 자체 발광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치 과정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특별감찰관을
요구하는데 안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실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했을 때 지금 14일로 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가 14일 날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의결을 할 때 이 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한테 그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여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도 지난번에 30명 정도를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뭐 통과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미룬다고 한다면 야당이 안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리스크, 여기는 재판 리스크지만 여기는 재의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나오면 바로 또 전해드릴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잠깐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2.4%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74.2% 나왔고요. 당 조사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7.1%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9.4% 나왔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평가해 주세요. 가장 특징은 이제 동반 하락이죠. 동반 하락. 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디커플링이라 해가지고 정당 지지도는 그런 대로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30% 안팎이었었던 좀 갤럽조사입니다. 갤럽조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하는 분리 현상, 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분리되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바뀐 거죠.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한 3.2%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은 민주당은 3.9%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 처마도 벌써 거의 7, 8%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렇게 47.1%대 29.4%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해석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정당 지도 하락하고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보수의 핵심 기반인 TK, PK족 또 더 나가서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긍정운영 평가가 굉장히 추락하면서 정당 지지도도 결국은 민주당한테 밀리는 그런 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갤럽 조사도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고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커플링이 처음에 이제 유지될 때는 이른바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핵심 지역 기반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커플링이었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TK나 PK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메시지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긍정적인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커플링으로 둘 다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일단 디커플링 되는 현상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동답 조사에서는 한 단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디커플링 됐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더 내려가니까 국민의힘도 결국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제압될 수도 없고 제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년 6개월이나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변화시키자니 공은 이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이고 답답한 상태고 그럼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지층들은
보고 있는 지지층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추이 분석을 하면서 발견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보통 저렇게 낮은 지지율은 임기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추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반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레임덕이란 말도 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데드덕이라는 것까지도 나왔는데 데드덕이 된 거죠. 죽은 오리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9%가 나오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도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 대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그 분당 당시에 이야기 나오는 분당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 대통령 지지가 급락하면서 결국은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빨리 탈당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한길, 정동영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통합 신당을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도가 저렇게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그야말로 담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고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운영위 국정감사를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질문이 가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됐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층에까지 핵심 지지층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대통령이 안 나오냐. 아무리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정면 돌파를 통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새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복원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정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을 다 들었지만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그 내용만큼은 매우 중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지금의 국회와의 관계 또는 최근 명태균 씨 등의 불거진 각종 논란 이런 부분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만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물밑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와야 한다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앞서 한동훈 대표 또 딜레마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 요구들이 전달은 됐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했겠죠. 예. 교수님,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윤 대통령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평가는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81조를 보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출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시안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2003년도 9월 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오히려 기회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밝혀야 되는데 다만 책임은 대통령도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르는데 로텐드 홀에 다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대통령이 저는 이제 명태균 녹취록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시정연설을 하느냐라는 거가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소리친 사람은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됐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제 시정연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자제도 하고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하튼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최소한도 그런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좀 명쾌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그 피하잖아요. 정면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가 있었죠. 민주당 주도로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이야기했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고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달라요.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회 의석이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슈퍼 야당인데 보통 우리 과거에는 보면 이제 장애 집회라는 거는 소수 정당이 의석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장애 집회라는 거를 했었었는데 지금 저런처럼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장애 집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탄을 넘어서서 결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헌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 조금 전 앞에서 얘기한 부분과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아마 정치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압박하는 카드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장애 집회 카드를 썼고 예. 더 나가서 이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을 돌면서 그러한 그 압박을 하는 그러한 행태로 간다고 한다면 예. 뭐 겉으로는 민생 얘기하고 본인은 협치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결코 부합되지 않는 행동으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구조가 자신들의 행위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자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거는 지금 집권당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추산입니다만 30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하고요. 네. 경찰 추산은 17,000명이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것은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상당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규탄 집회를 주도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장외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선거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든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든 그런 효용 가치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저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외치는 것은 이미 여론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요. 또 그리고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10월 25일 선고가 나오는 14일 또 김혜경 씨 선고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고요. 다수당에서 토론도 하자고 했었죠.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기도 했죠. 그런데 이걸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폐지로. 그렇다면 이건 1,500만 개미 주택자가 됐든 중도층이 됐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30만 명으로 추산되든 아니면 경찰 추산 10,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규탄 집회가 됐든 그 집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아픈 메시지는 금투세 폐지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오늘 금투세 폐지도 밝혔어요. 그러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 폐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 폐지하는 거를 아니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폐지되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그런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폐지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지도부에 이제 일임한 것으로. 근데 그 자체가 또 지도부 중에서도 당 대표한테 위임한 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앙적 당 대표의 모습을 물론 저는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는데 금투세를 처음에 누가 만든 거죠? 지난 국회 때 만들어진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효과 관련돼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단순하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반대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입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막 그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입법에 있어서의 과제고 저 세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보태고 싶습니다. 뭐 과정이 어떻든 또는 이전에 누가 그걸 만들었든 간에 일단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환호할 수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 넉 달째 이어지면서 강화도에 사는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서 무릎까지 꿇고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들짐승 울음소리에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하루 종일 울리는 소음에 주민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저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강화도에서 국회까지 달려온 아이 엄마는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전투기가 비행하듯 굉음이 들리고 해가 지자 소음은 더 커집니다. 지금 소리 시작됐네요. 들리시죠? 저희 집 문 다 닫혔는데도 이렇게 들려요. 우웅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밤새 섬 전체를 뒤흔듭니다. 소리 크기는 70데시벨 정도로 측정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혼잡한 도로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와 맞먹는 건데요. 북쪽에서 오는 소리를 가로막을 장애물도 없어서 이곳 주민들에게 대남 방송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해가 뜬 뒤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춰달라며 편지까지 썼습니다. 고3 수험생과 임신부도 걱정입니다. 잠이 깨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솔직히 힘들고 지금 입덧도 있는 제일 심할 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해서 대남 방송은 주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한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돼요. 고통받는 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대남 방송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축산 농가들은 급한 대로 이렇게 약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산을 대서 낳는다든가 이렇게 먹이 활동도 덜 하고 이 수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남 방송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막할 뿐이죠. 북한발 소음에 삶의 터전이 망가진 주민들이 원하는 건 넉 달 전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60평생, 70평생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길 버리고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YTN 윤태인입니다. SNS에 문신 사진을 올리며 위협감을 조성하고 길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인 MG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조직 에스파 조직원 18명과 도피를 도운 6명 등 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와 흉기를 든 채 길에서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몸에 문신과 조직명을 새기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며 세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1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 사실을 숨겨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던 의붓 어머니 B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이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버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들 A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배분된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하는 후보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대선 판세와 최대 승부처를 김영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미국 대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제외하면 최대 승부처는 93명의 선거인단이 달린 7개 경합주로 미 동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또 중북부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또 남서부인 네바다와 애리조나입니다. 민주당의 해리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두 후보가 대선 마지막 날까지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에 동선을 짜면서 표심 공략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한 곳도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였습니다. 실제로 7개 경합주는 대선 때마다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정적 승부처가 됐는데요. 4년 전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6대1로 누르고 당선됐고 8년 전인 2016년엔 트럼프가 힐러리를 6대1로 앞서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3일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 평균한 결과를 보면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는 48대 48 동률,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조지아는 트럼프가 49대 48로 앞서고 애리조나도 50대 46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위스콘신에서 49대 48로 앞서고 있는데요. 다만 매일 조사 결과가 바뀌고 있고 또 대부분 오차범위 아니어서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안개 속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바로 이 7개 경합주의 마지막 투표함이 열릴 때까지 승패를 확정짓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박빙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뚜껑을 열어봐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만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경합주 7곳에서 4곳을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기관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해리스 후보를 사실상 지지한 언론사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주가 바뀌면서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대표적인 미국에서 진보 언론 중에 하나고요. 어떤 해리스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 보수에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게 해리스 후보가 그 러스트벨트 지역,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앞서고 선벨트 중에 네바다에서 앞서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는데 뉴욕타임스 결과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는 그 접전이고 위스콘신은 앞서고 선벨트 중에 몇 곳을 그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 어쨌든 뭐 해리스 후보에게는 뭐 긍정적인 그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승리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뉴욕타임스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고 또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그 7개 경합주 평균, 여론조사 평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또 결과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 것은 2016년에 여론조사가 승자 예측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예측했었죠. LA 타임스하고 다른 조그만 여론조사 결과를 빼놓고는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평균을 내고 있는 평균을 거군요. 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최대 승부처는 결국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펜실베니아죠. 위스콘신,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리스 후보에게 안정적으로 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벨트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를 누가 가져오느냐, 이것이 270과 276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박빙 상황에서 막판에 백인 여성 표심이 주목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백인 여성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지지세가 좀 더 세요. 그리고 55에서 60% 정도는 공화당 지지해 왔는데 그걸 남성과 여성 나눠보면 또 차이가 또 있거든요. 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세가 세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세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화당 쪽에 약간 치우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백인 여성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유권자 구성을 보면요. 백인 남성이 35, 백인 여성이 32, 흑인 남성 4, 흑인 여성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CNN 지난 대선 출구조사 결과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백인이 70% 가까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2016년 같은 경우는 69% 됐는데 조금씩 백인 그 유권자 수가 줄고 있어요. 지금은 67이네요. 그렇죠. 한 2% 정도 줄고 히스패닉 그 유권자와 아시아계 유권자가 약간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여성이 32%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 그룹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2020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리스 후보가 여성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경합주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경합주에서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여자 화장실 등에 뭐 남편 몰래 뭐 해리스를 찍자 이런 문구들도 적히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가 지금 판세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샤이 트럼프가 어떤 그 트럼프 후보 승리의 결정적인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면 2024년에는 히든 해리스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중간에 후보가 교체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부동층에게 여전히 검증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표심을 결정한 건데 만약 그분들이 해리스 지지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고 동원된다면 그렇다면 2016년에 샤이 트럼프 역할을 더 톡톡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다. 본인이 투표하면 된다라고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데 줄리아 로버츠는 남편 몰래 해리스 찍자라고 광고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좀 유쾌하면서도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런 선거권, 어떤 자기 선택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번 대선 캠페인 내내 낙태권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표심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만큼 투표일에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낙태권이 정말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에 핵심 경합지 가운데 하나죠.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대선 때 낙태권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낙태권이 경합지에서 부각되는 것은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용지가 굉장히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자신들이 어떤 그 주민 투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주민 투표까지 그 투표 용지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낙태권에 대한 생각. 그런 인식이 어떤 그 대선 그리고 연방의회, 주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요.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보세요? 가능성이 크죠. 2020년에 그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선거 불복을 위한 토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토대를 그 밑바탕을 좀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특정한 카운티에서 2,600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가짜로 등록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자신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기로 인해서 투표 사기로 인해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가 졌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겼고 그래서 깜짝 승리선을 하면서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상이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세요? 네? 시간이 괜찮으세요? 좀 바쁘시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을까요? 예, 뭐 하시죠. 할까요?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전 나오는 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번에 투표율도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왔던데 이게 얼마나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크죠. 사전 투표가 지금 7,5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면이든 우편 투표든.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유권자 한 69%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가 그 사전 투표의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승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붉은 신기로 해가지고 선거 투표 초반, 개표 초반에는 공화당이 앞섰지만 거의 80% 넘어가면서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뒤집혔거든요. 그러한 가능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 투표에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의 대부분에서 20% 이상 앞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전 투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접전 양상이라서 개표 시간도 꽤 걸릴 것 같다. 뭐 다음 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가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일, 7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표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인데다가 사전 투표가 실시돼서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개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경합지에서 0.5% 이하라든지 어떤 그 해당 주가 어떤 지정해 놓은 어떤 그 재검표 그리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또다시 또 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시간 걸릴 수 있고 참고로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낼 수 있었던 게 4일 후입니다. 4일 후였죠. 그렇지만 그 전에 사실상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렇게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번에 뭐 표심이 너무나 지금 반반이 갈리면서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 미국이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2020년에 경험을 했잖아요. 2021년 1월 6일 날 의회포통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그 연루된 분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내 많은 모든 분들에게 경각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21년 1월 6일 같은 폭동 사태보다는 법적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 대선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봐오셨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대 관전 포인트?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그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누가 결집해서 실제 투표하게 나오게 동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대외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 있어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이것은 향후 미국의 리더십, 향방 그리고 어떤 국제 시스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단극 체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속화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한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잘 들었습니다. YTN은 CNN 미 대선 개표 방송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며 수험생들을 혹하게 하는 약들이 시중을 돌아다니죠. 혹시나 싶어 사보지만 알고 보면 허위 과장된 광고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 불법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말보다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여기에 쉽게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난다고 하니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마다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약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자율심의를 받습니다. 자율심의 받은 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광고가 있어서 적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식품이면서 기억력이 나아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팔았지만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을 넣은 불법 마약류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먹는다고 해도 실제 머리가 좋아지거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DHD라고 하는 병이 있는 분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보통 사람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용도로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의 경우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 증가, 두통은 물론 불면증, 흥분성,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수험생에게는 큰 악영향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제품을 먹는 것보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컨디션 조절에 나서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출 조이기에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 보니까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나 봐요? 네, 사실 저희가 가계대출 급증세 한풀 꺾였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도 관련 뉴스를 여러 번 보도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인 곳은 시중은행, 5대 은행 기준입니다. 근데 이금융권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지난달 30일 기준입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잠정치이긴 한데 2021년 11월 이후에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와 달리 5대 은행은요, 지난달 오름폭이 1조 1천억 원에 그쳤거든요. 이 8월 9조 원, 9월 6조 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급감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1, 2금융권을 모두 합한 정금융권 추세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에 10조 원에 육박했다가 이 9월에는 5조 원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10월에는 지금 보시듯이 6조 원대로 다시 약간 이제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대출 규모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큰 곳은 당연히 5대 은행, 시중은행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준 대출이 좀 줄면서 수요가 2금융권 쪽으로 몰린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됐고요. 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또 가상금리를 줄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시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덜한 곳을 찾다 보니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엄청 급증한 겁니다. 이 밖에 서민 급정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이나 신용대출도 늘면서 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제한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에 나서겠는데요? 네, 2금융권 단속도 사실상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난달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해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오는 11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어떤 게 나올지 좀 예상을 해봤는데 저희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일단 시중은행처럼 2금융권도 연간 목표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연간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건데 이 사실상 총량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2금융권에도 적용해서 과도한 증가세를 막겠다라는 거고요. 또 2금융권에도 이 DSR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할 때 2금융권은 0.75%포인트 적용으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2%포인트로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이를 2금융권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DSR 지금 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40%로 제한을 해뒀거든요. 근데 2금융권은 50%예요. 이 비율을 이 45% 정도로 이제 낮추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서 이제 제한에 나선 건데 실수요자가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집값 급등으로 또 이어질지도 걱정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해답 나올까? 쟁점은 수수료율입니다. 네,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셨죠. 여기에 보면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조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소비자가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 이 주문 한 건당 수수료가 이 쿠팡이나 아니면 배민에서 이 입점 업체에서 이 쿠팡이나 배민 쪽에 주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2만 원짜리 치킨을 배민으로 주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지나치면 당연히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 배달앱과 입점 업체 사이에 그래서 상생 협의체가 꾸려졌는데요. 이 적정 수수료를 정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 이런 차원으로 꾸려진 겁니다. 100일 동안 협상 9차례나 했거든요. 그런데도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쟁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시 수수료율입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수수료율은 9.8%로 거의 10%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입점 업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5%, 거의 절반이죠. 5%를 상한으로 2에서 5%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수수료를 10%씩 받아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회의가 여러 번 진행됐는데도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업체 쪽 입장부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요, 이 배민,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죠. 배민 같은 경우에는 9.8% 기존 수수료율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배민 수수료율은 6%대였는데 올해 7월부터 9.8%로 올렸거든요. 배민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더 있나요? 이 앱을 운영하는 데 드는 뭐 개발 비용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매출 하위 40% 업체에는 한시적으로 2에서 6.8% 우리가 좀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업체들이 요구하는 5%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 모두 업체가 부담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10차 회의에서는 이 시작에 앞서서 기존 제한을 철회하고요. 네. 배민처럼 차등 수수료를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좀 후퇴한 것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후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율하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중재를 하기 위한 공익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배민에는 이 수수료를 7.8%로 낮추고 이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하 차등 적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쿠팡이츠에는 수수료율 5%와 함께 배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중재안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거든요. 이 플랫폼과 입점 업체 양쪽을 좀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수수료율 문제가 왜 중요한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플랫폼 수수료 비싸면 사실 업체들이 이용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저희가 왜 그런지를 좀 보시면요. 그래픽 준비했는데 9월 기준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자 현황입니다. 배민 무려 2천만 명 넘고요. 쿠팡이츠 800만 명대, 요기요는 500만 명대입니다. 2개 이상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이 경우를 전제로 해도 국민 절반 정도가 이런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앱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이 기본적인 원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수료율도 꽤 높다. 10%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저희가 요즘 무료 배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무료가 아닙니다. 입점 업체들이 절반, 배달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들은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팔고 나면 수수료 10%에 배달비 절반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 쪽 입장 들어봤거든요. 들어보실까요? 가맹 점주님들이 내시는 수수료 부담이 최근 들어 9.8% 인상되면서 거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장사하셔서 버는 수입보다 배달 수수료 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정도로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업체는 망하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중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좀 밤 늦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도 위하고 또 배달해 주는 분들도 위하고 서로가 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배달 앱 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닌지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소상공인 위주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백화점 안에 열기구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시작된 거예요? 네, 백화점 3사가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모두 크리스마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구 지금 보시면 엄청 많죠. 2만여 개로 이 벽면을 장식해서 화려함을 뽐낸 경우도 있고요. 예. 이 백화점 외벽 전체 지금 보이시죠? 초대형 LED 예. 전광판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무려 농구장 3개 크기라고 하고요. 네. 다른 백화점은 내부 장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형 열기구까지 이제 동원해서 동화 속 마을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거 꾸미는데 비용도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얼마나 들었을까 예, 이게 좀 예. 궁금해서 예. YTN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백화점에서 영업 비밀이라며 알려줄 순 없다 이렇게 그래요? 말을 했습니다. 예. 다만 화면에서 보셨듯이 규모도 워낙 크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백화점들이 저렇게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려면 당연히 현장에 가셔야 가보고 되잖아요. 싶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백화점으로 오는 손님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온라인 유통업에 백화점 매출이 밀리는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일종의 좀 비상 대책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영업 이 액을 봤더니요.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온라인 유통업 매출이 오프라인을 처음 넘어섰고요. 예. 지난 9월에는 온라인 매출은 늘었지만 오프라인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 연말 소비가 이 백화점 1년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3사가 자존심을 걸고 크리스마스 대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벌써 크리스마스, 백화점은 크리스마스네요.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그룹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협력을 다지는 SK AI 서밋 2024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오픈 AI 등과 많은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회동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며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뚜기가 오늘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제품 포장지의 점자 표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최근 컵라면 2개 제품에 물 붓는 선을 음각과 양각으로 표시해 시각장애인이 기호에 맞게 조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오는 11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막대 과자 광고를 선보입니다. 광고 영상에는 브랜드 앰버서더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빼빼로데이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늘 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낮 동안 바람이 다소 강했는데요. 해가 진 뒤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춘천 5도, 대전 6도로 중부지방에서 특히 추워지겠고요. 광주와 대구 8도 등 남부에서도 한 자릿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16도, 대구는 17도 보이겠고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강원과 경북 내륙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고요.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기도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날씨는 계속 추워지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절기 입동인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